예, 저 시간이 돼서요. 저희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정당학회 총무이사 박현석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이 자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자리는 한국자치학회, 한국정당학회 공동학술회의고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본 주민자치라는 주제로 예,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회사로 한국자치학회 회장이신 전상직 회장님 모시고 개회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학술대회에 와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주민자치를 이제 접하게 된 것은 1999년이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습니다만은 그 이론적인 것들이 너무 없어서 2006년에는 제가 이제 주민자치를 학술적으로도 연구하고 정책으로 좀 개발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자치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그때 그 주민자치를 연구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워낙 그 전공하는 학자님들이 계시지 않으셔서 단편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흩어져 있는 이제 지식들을 모으는 정도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제 가장 이제 집중을 했던 때는 주민자치회법을 만들어야 돼서 그 세계 6개국의 주민자치를 한 3년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제 주민자치 연구의 그 기틀을 저희들이 이제 마련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만으로 되지 않아서 2012년에는 그 주민자치 중앙회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에는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시군구 단위에서 이 조직을 만드는 것조차도 매우 불편해해서 잘 만들지 못할 때입니다. 그럴 때 저희 중앙회가 앞장서서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시도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아무튼 주민자치를 하면서 필요한 것은 서로 돕고 또 아쉬울 때는 정말 서로 빌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제 뜻대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비어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은 거의 정부가 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이 해야 될 부분도 거의 주민들이 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단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제 주민자치의 맹아를 틔우기 위한 그 노력들은 이제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것은 정치적인 조직이 주민자치회를 지배하거나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고 또 행정 권력과 정치 권력이 결탁을 해서 주민자치를 규정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서 또 규정하는 행위들을 정말 서슴없이 하고 있다 그럴까요? 이런 이제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우 정치적인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었고 매우 사회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학문적으로 소외가 되어 있었고 이제 단지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행정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이제 상황이 운영되다 보니까 주민자치는 행정 서비스의
하수인, 하청인, 하도급 기관 정도로만 인식되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정당학회와 이제 학술대회를 계기로 주민자치가 원래는 정치입니다. 주민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고 서로 다른 뜻들을 모아서 정말 멋있게 생활을 영위해가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입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정치적인 관심에서도 소외됐고 행정적인 관심 안에서만 포획되어 있던 주민자치를 이제 드디어 오늘 계기로 정치적인 영역에서 마음 놓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려서 저로서는 정말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정당학회에서 이렇게 그 좋은 학술대회를 이제 전개하도록 배려도 해주시고 또 이제 저명한 학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제 앞으로 있는 세션에서 아마 저기 이제 앞으로의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기 늦으시더라도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정당학회 윤광일 회장님 대회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정당학회장을 맡고 있는 청년의대 정치외교학과 윤광일입니다. 제가 우리 전상직 회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기획사가 필요 없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직접 인사를 한번 다시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회의가 1시 20분부터 예정이 돼 있어서 제가 한 1, 2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저 전상직 회장님하고 뵙고 말씀을 나눌 때 보면은 정말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저는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정당학회장으로서 이 소멸해가는 이 지역의 문제, 배제의 문제, 혐오의 문제를 많이 논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히 이제 회장에 출마를 한 건데요. 당선된 이후에 회장님을 알게 되고 나서 회장님께서 굉장히 저희 가지고 있는 어떤 어젠다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우리 정당학회나 아니면 정치학자들이 관심을 잘 갖고 있지 못했던 지역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행운이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 세션에서도 주민자치하고 주권론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치가 또 삶의 질에 미치는 그런 중요한 논문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후에 지금 자치학회 중심으로 2개의 패널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당학회에서도 패널이 또 있는데요. 이 나머지 패널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정치학자로서 관심을 주지 못해서 부끄러워야 하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 저녁에 또 우리가 또 미진했던 부분은 또 식사를 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조성호 선생님은 경기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계시면서 수많은 정책 과제 개발을 하신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다가 아직은 회사는 안 한 모양이죠. 그래서 좀 거의 들렸다 오시느라고 조금 늦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발표를 한 다음에 이제 토론자분들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차베스와 박원순의 주민자치 모델 비교에 관한 실용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조성호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저기 나가서. PPT 쓰시나요? 안 써요? 네. 그거 필요
아, 예. 오늘 그 한국 정당학회에서 이렇게 발제의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20년 주민자치를 위해서 신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인간이 20년을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가시밭길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는 한국 정당학회하고는 오늘 초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메이저 학회로 알고 있고 오늘 이렇게 지방자치 선거와 이렇게 주민자치 관련해서 세션을 이렇게 귀중한 세션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이제 정당학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에 아무래도 초점을 이제 맞추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을 테고 이제 제가 하는 오늘 그 주민자치는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직접민주주의. 그래서 앞으로 저는 원래 직접민주주의가 정치의 원형이었습니다. 시민 정치에.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물리적 한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의민주주의로 왔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시민들이 이제 참여 욕구가 증가하고 또 지식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전자투표가 가능해지면서 또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쩌면은 만약에 전자민주주의가 촉진된다면은 어쩌면은 이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시대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저는 추측해 봅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이제 발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한국의 그 서울시장인 전 시장이죠. 박은순의 주민자치 모델 비교에 관한 실론적 연구라고 발제하고자 합니다. 제가 실론적 연구를 넣은 이유는 이 연구가 제가 한 연구가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는 다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방자치 20년, 주민자치 20년 그런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 나름대로 비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에 후학들이 더 시간을 가지고 깊숙이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실론적 연구다. 그래서 앞으로 후학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렸습니다. 예.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주제가 주민자치인데, 스위스 역사학자인 아돌프 가스는 풀뿌리 자치, 주민자치야말로 시민을 길러내는 시민학교라고 하면서 풀뿌리 자치를 유럽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1900년대 초에 민주주의가 도입됐지만은 주민자치 전통이 있는 국가들은 전체주의 국가로 가지 않았고, 그리고 전체주의에 의해서 지배도 비교적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또 그리고
또 스위스의 학자인데 프라이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람들이 GDP, 1인당 국민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앞으로는 직접민주주의가 행복하고 직결될 거다. 그러니까 시계 정신적인 행복은 주민자치, 직접민주주의에서 결정될 거다. 이게 2015년도에 나온 행복 경제학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간들이 어느 정도 물질 문명에 대해서 한 뭐 4만 불, 5만 불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만족 차원에서 주민자치, 직접민주주의 이런 쪽에 통해서 앞으로 행복을 느낀다는 그런 프라이 교수의 행복 경제학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지평이 주민자치인 것입니다. 주민자치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민 스스로 헌법에 있는 주민 복리를 위한 사무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며 사무 수행을 위한 재정도 책임을 지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요약을 하면은, 더 요약을 하면 주민의 자기 결정과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자치에 있어서 저희가 21세기 들어서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박원순 시장의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정치학자들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모델이 박원순 시장의 서울형 주민자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56쪽이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베네수엘라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군부 독재, 남미국 브라질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우리나라하고 유사합니다. 그 해방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부 독재가 득세를 하고 군부 독재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대부분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그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IMF 금융위기를 대부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입되는 게 신자유주의 모델, 금융개혁, 구조조정 이런 이제 신자유주의 모델이 도입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이제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차베스 정부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이제 신자유주의가 마감을 하면서 새로운 제3의 길로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상은 비슷한 시기가 전 노무현 정부가 IMF 극복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면서 참여민주주의를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많은 신생국가들, 그 개도국 이상의 중진국에서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3의 길이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차베스라는 인물이 1992년도에 쿠데타를 일으켰지만은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감옥에 가게 되고 다시 이제 추록해서 대선에 나가서 56.2%의 지지율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92년도에 당선되면서 이제 볼리바리안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걸 보면은 볼리바리안 헌법이 이제 제정된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기존의 그 우파 정당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강했고 이로 인해서 좌파 중심의 차베스 대통령 인기는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토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 강화하고 풀뿌리 권력의 구조화, 오권 분립 이런 형태로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차베스가 직접 민주주의 강화 및 풀뿌리 권력의 구조화를 위해서 주민자치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현황을 보면은 차베스는 당초 지역공공계획위원회를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적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공공계획위원회 바운더리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시군 단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군 단위. 그래서 이제 뭐 지역공공계획위원회는 지역사회 프로젝트의 제안서 평가라든가 지자체 발전계획 수립, 지자체 투자 예산 심의 이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역 척의 이제 지역공동계획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너무 넓어서 지역이 너무 넓어서 주민 참여가 힘들었고 또 재정 자원이 인구 비례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차베스는 시군 단위의 지역공공위원회를 직접 민주주의 기구로 하려던 것을 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따지면 한 통리 단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입법과 재정을 보장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시민총회를 두고 집행기구는 공동체내 보건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각종 시민위원회들의 대표들로 구성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해당 지역의 단체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자치 입법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주민자치해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도시는 한 200에서 400가구, 농촌에는 최소 20가구, 원주민은 최소 10가구 정도 굉장히 소규모 단위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은 주민 통회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게 대통령 직속 민중권력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재단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건설을 위한 훈련과 기술적 지원, 교육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에 의해서 주민자치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는 15세 이상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전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는 10% 이상 참여 시 개최가 되고 20% 참여 시 유효가 결정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상임위원 선출도 주민총회에서도 하고 소환권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뒀다는 게 굉장히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59쪽입니다. 시민단체가 이제 볼리바리안 서클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볼리바리안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에 노사모 정도로 박사모나 노사모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2000년에 이제 볼리바리안 헌법을 공부하기 위한 단순 모임이었으나 2001년 말부터 차베스 대통령의 정치 참여 요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4월 차베스가 개혁 법률을 공표할 때 물러나라고 야당에서 많이 주장했는데 볼리베리안 스클이 그 업무를 야당의 업무를 봉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리바리안 스클은 기능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볼리바리안 헌법 교육 기능을 담당하고 그리고 중앙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을 해설을 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볼리바리안 서클의 시민단체죠. 이제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협동조합, 그리고 지역 노동조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그런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주민자치에서도 이제 침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개입하는 거는 차베스 정권의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발전 이런 것보다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 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베스 정부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보면은 중앙 정부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의 집행은 시민총회가 결정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로 대부분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제안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민총회에 붙이고 그러면 이제 시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중앙정부 내 프로젝트 관련 기관 통보가 되고 그러면은 중앙부처에서는 주민은행과 협동은행을 통해서 시민총회에 기금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민자치 모델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은 이제 2015년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때 이제 서울형 마을 주민자치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표를 보면은 이제 주민자치 같은 경우 한 25명인데 인원도 대폭 확대해서 50명으로 그리고 서울형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학교 이수 후 공개 추첨을 통하여 선정 이런 건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관에서 너무 깊숙이 개입했지 않느냐 이런 걸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권한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자치계 권한 수립이라든가 서울시 예산 참여예산 주민세 그리고 사업 선정 권한 행정사무 위수탁 그리고 행정사무 협의권 주민총회도 연 1회 연 2회는 너무 적죠. 최소가 연 2회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요. 그 누구나 참여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서울형 주민자치의 운영 체계들을 보면은 행정기관이 있고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 추진부서는 있고 그리고 자치구 추진부서가 있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추진 조직이 있고 중간 지원 조직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서울시에 배치돼 있고 그리고 구청에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쪽에 보면은 이제 서울시가 그 주민자치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을 총괄하고 뭐 표준조례안 제정하고 그리고 이제 뭐 모니터링하고 사업을 그리고 자치구 같은 경우는 주로 사업 추진안 조례 제정 이런 부분을 하고 주민자치 홍보 그리고 공무원 주민자치회나 공무원 대상 교육 기획 및 운영 동주민센터에서는 아시다시피 주민자치 자치계획 수립 운영 행정지원 주민자치 구성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 지원 조직을 이제 개입을 살펴보면은 네, 65쪽입니다. 서울형 주민자치에는 수직적으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동지원관으로 구축된 시민단체에서 지배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결정된 사항은 동지원관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에 전달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은 상실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일단은 서울시에 있는 종합지원센터라든가 구청에 있는 주민자치사업단에 민간위탁 형태로 사업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주민자치를 구성 운영 권한까지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상직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건 식민지화된 주민자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지원간의 경우도 보면은 제가 알기로도 한 5, 6천 주고 각 구청에서 각 동에 파견해서 이제 그 주민자치회를 지도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그 주민자치회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기능을 하는 데는 없죠, 그죠? 그런 게 있고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구청의 지원관이라든가 동지원관 그리고 주민자치회 간사의 수익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주민자치회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지원관이 함으로써 주민자치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재정 지원을 보면은 서울시에서 주민자치에 직접 주는 예산이 있고 그리고 자치구를 통해서 이제 주는 예산이 주민자치 사업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주는 게 약 한 240억 한 5년 동안 보면은 그리고 주민자치에 직접 주는 거는 한 137억 결론적으로는 주민자치에 그대로 줘야 될 걸 중간 지원 조직을 훨씬 더 많이 줌으로써 시민단체가 실질적으로 더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베네수엘라 주민자치위원회와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비교를 해보면은 베네수엘라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생적이었다. 조직 방식에서 서울형은 행정주도적이었다. 규모 측면에서도 소규모였고 서울형은 약 3만 명 정도, 굉장히 큰 단위다. 의제 범위도 굉장히 포괄적인데 서울은 그 위탁 사무 내지 뭐 주민합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권력 구성도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주민자치연합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상향적인데 서울시는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사회 이제 개입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베네수엘라는 볼리비안 서클을 통해서 개입을 했고 교육이라든가 총회, 주민총회 이런 의견 개진권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개입을 했고 그리고 주민자치 운영 및 지원도 개입을 했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동주민자치단 지원단을 설치해서 3단계 수준에서 주민자치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입이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지원 측면에서 보면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한 연간 15억 달러, 한 2조 정도 되는 지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을 했는데 볼리비안 스쿨이 개입을 시민총회 이런 등에서 통해서 개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의 사업단 그리고 이런 통해서 했고 그래서 거의 보면 유사합니다. 재정지원 주체는 베네수엘라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서울시, 그리고 재정집행 주체도 시민총회, 주민총회,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자관 시민단체가 개입을 했고 그리고 재정지원 방식도 그 시민총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걸 심사를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사회과학 이론 측면에서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과 진지전이 굉장히 설명력이 높습니다. 이 차베스나 박은순의 주민자치 관련된 모델의 경우 그런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 그람시는 그랬죠. 이 사람 네오마르크시스트인데 폭력 기동전, 폭력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하는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는 이제 시민 계급을 장악하는 게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레닌이나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설명력이 높아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진지전을 구축을 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를 차베스는 정권의 획득과 유지를 위해서 시민단체를 동원을 했고 박원순 시장은 정권의 대권 쟁취를 위해서 시민단체를 동원한 그런 의욕이 있다,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재정지원 같은 경우 굉장히 포퓰리즘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민단체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에는 자기 결정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면은 이러한 국제 비교, 서울시의 주민자치하고 차베스 모델을 비교를 해서 저희가 시사점에 결론을 내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주민종합지원센터는 그 기능은 서울시는 강력행정을 추구해야 되고 현지성 주민성을 추구하는 구청에서 해야 될 사무이기 때문에 종합지원센터 기능은 구청에 이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종합지원센터는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 설치해 있는 주민자치사업단, 주민자치의 동자치지원관 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그리고 동주민자치회 내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운영 지원 등 구청의 주민자치사업단의 사무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개입으로 주민자치 자기 책임성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이거는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여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주민세 일부와 회비 등으로 충당하고, 설사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꼬리표가 없는, 관여가 없는 포괄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약 30분 30분 정도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도 민주화 과정, 이제 근대화 과정이 끝나고 민주화 과정에서 그람시가 얘기한 헤게모니 장악전이 이제 벌어졌는데, 시민사회를 어떻게 그것을 알박기라 그러나요? 아니면은 진지전을 구축함에 있어서 주민자치 쪽에 알박기, 쉽게 얘기해서 진지전이 구축되는 이런 게 베네수엘라에도 나타났고 우리나라에도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도 나타났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은 3,500개의 읍면동 중에서 전상직 회장의 통계에 의하면은 한 1,200개가 시민단체가 주민자치회 내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설치 운영권까지 장악을 하고 재정 지원까지 장악을 해서 이런 시민단체의 진지전이 구축된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의구심이 있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의구심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제가 서울만 이렇게 그럴까 해서 제가 경기도를 들여다봤어요. 경기도에도 보니까 마을 공동체라든가 사회적 경제라 이런 곳곳에 시민단체가 침투를 해서 사업을 수행해서 그야말로 풀뿌리 주민자치를 훼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학적으로는 이게 진지전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단정하려면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진지전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이게 왜 이게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와 개인을 연결시켜주는 게 시민단체입니다. 정파된 시민단체가
주민자치에 개입할 경우 이거는 주민자치회나 위원회를 형해화시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의 자기결정성과 책임성을 완전히 훼손합니다. 그래서 정파된 시민단체가 앞으로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그럽니다. 검찰 수사 완전 박탈인데, 제가 볼 때는 정파된 시민단체,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주민자치에 관여하는 거, 그래서 시관 완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단체가 주민자치에 관여하는 거를 완전 박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상 시민단체를 비판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전화도 오고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결론 드린 말씀은 그런 의구심이 있다,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급하게 오셨는데 또 제가 시간을 짧게 드렸는데 거의 시간에 맞춰서 네. 아주 소실 있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토론은 앉아서 여기서 예, 편하게 예, 하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자께서는 다시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이 시행한 이 서울시 모델이 베네수엘라 모델을 갖고 차베스 모델을 갖고 왔다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조성호 박사가 오늘 발표해 보니까 상당히 유사한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정파적인 시민단체가 주민자치의 관여를 막아야 된다. 말하면 주민도 스스로 해야 될 자기 결정성, 그다음에 자기 책임성을 도리어 약화시켰다 하는 측면, 그다음에 재정적 자립, 그다음에 정부의 보조금도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담지 않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시사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분의 토론자분들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화성열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교수님은 이 베네수엘라를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세 차례나 베네수엘라에 가서 현지 조사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특히 보통 우리가 연구를 한다면은 베네수엘라 하나만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를 또 하나 연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발표자께서는 이 차베스 모델 이른바 차베스 모델하고 그다음 박원순 모델을 비교 연구하면서 지금 박원순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상당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매우 유의미하고 앞으로 연구를 위해서 좋은 초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베네수엘라의 주민자치위원회 모델은 아까 발표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그리고 왜곡된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베네수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이제 나왔던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민중 권력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민중 권력이 차베스의 집권 이후에 나타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989년에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민중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카라카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카라카스에서 일어난 민중 폭동. 예, 이때부터 민중 권력이 굉장히 형성이 되었고, 물론 뭐 여기에는 수많은 뭐 좌익적인 활동가라든지 아니면 시민, 나중에 다양한 방면의 시민 운동가들 이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중 권력의 하나의 표현 형태로서 나중에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까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그 민중 권력이 나타난 형태를 보면 처음에는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베스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볼리바리안 서클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물론 차베스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죠. 차베스의 권력을 지지하고 또 차베스를 통해서 어떤 볼리바리안 혁명을 수행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진 정치단체입니다. 뭐 시민단체라기보다는 정치단체인데, 이 볼리바리안 서클이 2002년도에 쿠데타, 그 반대파에 의한 쿠데타를 저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죠. 대통령 군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부 일부 세력들을 몰아내고 다시 차베스를 복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민중 권력과 이제 차베스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더욱더 이제 그 밀접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화로 해서 2006년부터에 이제 그 볼리바리안 서클을 핵으로 한 주민자치위원회 실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차베스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한 6, 7년간 이때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른바 리즈 시대라고 할까요? 가장 잘 나갔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차베스 사망 이후에는 베네수엘라 정치 경제가 매우 그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가도 하락하고 그 반대파, 우익 반대파들에 의한 아주 그 거리 시위, 미국의 경제 봉쇄 이런 것들 작용해서 베네수엘라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른바 그 주민자치위원회도 매우 큰 위기를 맞게 돼요. 그래서 그 위기가 맞게 되는데,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국가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됐는가, 그리고 그 위기를 정말 국가의 지원 없이 극복해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매우 관심을 끄는 그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점이라 할 수 있는데, 아까 계속 박원순식 모델에서 시민단체의 관여,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볼리바리안 서클은 아예 사실은 지역마다 다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 부분이었죠. 그런 점에서는 박원순식 모델하고 많이 다르다. 박원순은 외부에서 이식된 사람들이 시민단체지만, 볼리바리안 서클은 지역마다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카라카스시 외곽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 빈민촌, 바리오라고 하는 빈민촌에서는 아예 그 볼리바리안 서클이 처음부터 기본적인 주민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다른 시민단체가 아니라 주민조직 그 자체였다. 이것이 이름을 바꿔서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지, 뭐 외부에서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정했다, 이렇게는 보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 베네수엘라 모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 지방 정부를 우회해서 중앙 권력, 중앙 정부와 주민 조직이 직접 관계, 재정적으로나 또는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 국가 기구의 국가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볼리바리안 혁명이 일어났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혁명은 선거를 통한 혁명이고 아주 점진적인 혁명이기 때문에 관료제를 회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관료제의 저항을 뿌리치려면 결국에는 국가와 주민 조직이 직접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우회하는 방법을 썼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재정 지원할 때 뭐 사회개발진흥기금 이런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가 직접 프로젝트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을 검토해서 이제 돈을 내려 보내주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결국에는 이것은 베네수엘라 국가라는 나라의 형태가 이 석유 자원을 팔아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그것을 어떤 뭐 이런 주민들 자치 조직에다가 프로젝트 기금의 형태를 내려보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렌티어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석유 렌트를 받아가지고 기금을 넣는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떤 뭐라고 할까 주민 조직을 조종하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 렌티어 스테이트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 곧바로 이 주민 조직도 위기에 빠졌다고 볼 수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측면, 즉 주민자치위원회가 국가 재정을 그 지역사회에 분배받는 그 분배받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분명히 새로운 사회적 관계, 볼리바리안 혁명을 수행하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기능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죠. 하나는 국가기금을 우리가 많이 받아내자, 뭐 이런 의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그전 사회하고는 약간 그전의 형식적인 민주주의하고는 약간 구별이 되는 그야말로 참여가 기본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내자. 이런 두 가치가 이제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충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게 이제 과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913년 이후로 베네수엘라가 혼란 상황에 빠지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됐는가. 많은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많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유명무실화 됐지만 또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는 국가 재정의 재정과는 독립해서 이제 국가 재정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는 이런 모델로 또 나아가는 이런 부분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의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더 이상 이제 기능을 못하고 해체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주민들도 다 지치고 뭐 마두로 정권이 계속 관료주의적으로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돈도 보내줄 거 없다. 그래서 통제만 하려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신들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동원만 하려고 하지, 동원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그 주민들의 직접적인 민주주의적 욕구를 충족을 못 시킨다. 그래서 해체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적절하게 이렇게 국가 관료제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 타협하면서 좀 소극적, 그러니까 그 전에 가졌던 그런 리즈 시절에 보였던 활발한 형태가 아닌 매우 소극적이고 좀 축소된 형태로 지속될 것이다. 제3의 길은 마두로 정권이 결국에는 관료제화 돼가고 있는 그 관료제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보다 급진적인 분자들이 직접 민주주의 깃발을 내걸고 그 마두로 정권에 대립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는 식으로 지금 그 많은 분석가들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매우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제 토론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원순 모델은 물론 뜻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토양이 너무 다른데 그것 도의관이 아닌가. 뭐 만약에 베네수엘라 모델에 참고는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민중권력이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 성립한 건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시민단체를 끼워 넣어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뭐 결정권을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자께서는 그 베네수엘라에서의 그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토양은 기본적으로 볼리비안 서클이라는 시민단체와 같은 이런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고 우리는 그런 토양이 없는 상황 속에서 중간 시민단체가 관여함으로써 시작부터 베네수엘라와 이 서울형의 그 주민자치회는 이제 다른 토양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현재 그 마두로 정권 바뀐 차베스 다음에 마두로 정권에서의 주민자치의 그 상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발표자께서 간단한 코멘트 부탁합니다. 굉장히 이쪽을 오랫동안 공부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저보다 더 디테일 측면에서 다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는데 차베스 정권은 범국가적으로 시행되었고 박원순 모델은 서울시에 국한되어서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은 동의를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마두로 정권 하에서 이제 이게 대안이 나오는데 이게 해체될 것인가 아니면 국가 권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소극적 타협으로 관료주의가 계속 강화될 것이냐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정하면서 서로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로 탄생할 것인가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이고 대안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차베스가 직접 민주주의를 이 땅에서 구현해보고자 하는 정당 정치 그를 탈피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해보고자 했던 것은 선구자임에 틀림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나 재정 악화와 또 이제 이런 게 겹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단체 개입 이런 게 있음으로써 제가 볼 때는 생명력이 길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서울시도 정파된 시민단체가 개입
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생명이 길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토론해 주실 김영섭 박사는 현재는 웹 이코노미 인터넷 신문사 대표인데요. 이 베네수엘라의 이 볼리비안 서클 뭐 이런 쪽에 관련돼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열정적이신데 이 사회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토론을 좀 서로 또 논쟁을 좀 일으키는 것도 큰 역할인데 우리 김 박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쓰셨는데 짧게 요약하면서 좀 논쟁점을 한번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영성입니다. 사실 제가 남미 연합뉴스 특파원으로 2003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정확하게 만 4년간을 멕시코에 있었습니다만은 기사의 한 80에서 90%가 이 차베스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이 보도를 했고 또 제가 베네수엘라를 학위 논문으로 삼으려고 3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책이 한 300권 됩니다. 베네수엘에서 가져온 책이 300권 되는데, 근데 좀 보면서 제가 좀 많은 거를 이 포퓰리즘에 초점을 좀 많이 맞췄는데 이게 주민 콘세오 코무날 공동체 평의회라는 게 이 결과적으로 이게 포퓰리즘 한다라는 게 아니라 포퓰리스트 체제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이게 포퓰리즘 정권의 도구로서 작동된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신자유주의에 대한 직접 민주주의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포퓰리즘의 정당 배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역할을 못할 때 대의의 장이 축소된 공간을 급격하게 정치 신인, 즉 대의제 공간 밖에 있는 사람이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급진화시키면서 대규모로 동원화시키는 체제로 이제 포퓰리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뭐 직접 민주주의와 연관이 있다. 그 말씀하고 좀 인맥이 좀 상통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말이 또 있는데요. 이것 역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퓰리스트 체제 하에서 작동하는 주민자치제도의 문제점을 보면은 바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즉 제가 볼 때는 중간 지원이든 볼리바리안 서클이든 뭐냐면은 매개체입니다. 그게 중간 매개체. 뭐냐면 포퓰리스트 지도자가 직접적인 지원 체제를 동원시키기 위해서 매개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매개체가 지금 보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볼리바리안 서클이 공식 완전 그대로 차베스 헌법을 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동원이 돼서 이 주민자치라는 이름으로 작동되면서 직접 차베스의 포퓰리즘 체제에 동원되는 그런 행태로 작용을 되고 있고요. 자, 서울은 그러면 뭐냐? 자, 지금 보면 제가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인 이력을 보면 저 기존의 제도하고는 대단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박원순 씨의 체제도 역시 베네수엘라 포퓰리즘 체제가 비슷한 그런 행태로 시 단위였지만 작용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시지만 그런 정치 신인으로서 등장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적인 지지 동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시민단체인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볼 때 본인 스스로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 경력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보면 네이버에 올라가 있는 거 보면 박원순 시장이 시장되기 전에 그래서 지금 그 전에 박원순 시장이 사실상 안철수 씨의 양보로 그렇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소위 말해서 등장 배경상으로 볼 때 차베스 포퓰리스트가
포퓰리스트가 등장하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가고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중간 지원 단체가 아니라 이거는 매개체다. 그래서 포퓰리스트 지도자의 직접적인 동원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동을 했던 게 이 주민자치가 흘렀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만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력 중심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를 장악한 거의 볼리바리안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상황하고 서울시만을 가진 사람의 그 정치적인 동원 능력 사이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행정력 중심으로 갔다.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매개체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 가장 힘을 많이 불어넣을 수 있는 시민단체다. 자,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포퓰리즘의 역할이 분명히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가 위기를 발휘하고 이제 상향식 밑으로부터의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참여의 대의회장을 넓히는 그런 상당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전제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만은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부분이 왜 그러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랜드 시킹, 지대 추구의 그 문제점을 좀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정치학적으로 좀 이제 포퓰리즘 이론으로 볼 때, 이게 이제 그 결국 이 어떤 제도가 그러면 중요할 것이에요. 제도화는 분명히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제도화는 지금 보면 제도의 문제점으로 포퓰리스트가 등장했지만 그 사람들이 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잡기 위해서 제도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볼리바리안 스커를 제도화시킨 게 꼰세오 꼬무나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박원순 시장으로서 볼 때는 자기가 볼 때 가장 자신의 그 정치적 기반을 넓히는 게 볼 때 시민단체를 하려고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하는 게 이제 지금의 서울행 주민자치 모델이다. 이렇게 저는 파악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가면 갈수록 권위주의적으로 흘러간다라는 부분이 이제 같이 되고, 이게 그 대의제 민주주의를 위기에 또 빠뜨리는 이제 그런 조금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이제 좀 제가 볼 때 이 직접적 방식의 접촉이 상당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미는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도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역시 포퓰리즘 쪽으로 흐르면서 제도화를 내용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제도를 못 만들어내는 그런 형식으로 그러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우리 박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부분 다 찬성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게 좀 이렇습니다. 결국 이제 이 정치와 오늘도 우리 정상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당 학회에서 지금 주민자치 학회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즉 중앙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민자치 이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자치는 그러면 우리가 양립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흘러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도화도 굉장히 포퓰리즘보다는 굉장히 지속 가능한 제도화의 방법을 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중앙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실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중앙 정치권이 갖는 의미, 즉 이 포퓰리즘 체제의 굉장히 위험성, 모험성, 굉장히 소위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체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퓰리즘 체제는 결코 주민자치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거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체제가 중앙정치 체제가 들어있어야 즉 어떠한 대의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발전을 해야 주민자치와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지금 현재 좀 고민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핏 잘못 이해했나 모르겠는데 첫 번째 토론은 허 선생님께서는 볼리비아와 같이 베네수엘라 같이 이 중간 조직을 없애고 직접 정부와 주민들이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두 번째 토론자께서는 그 베네수엘라에서도 중간 조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지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중간 지원 단체는 이제 하나의 좀 그 표현이 있기는 있지만 매개체 그러니까 포퓰리스트 지도자와 요 하청의 이 제일 밑에 있는 주민자치 조직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한 포퓰리스트적 동원을 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작동한 게 베네수엘라에서는 볼리바리안 석걸이었고 한국에서는 시민단체였다 이렇게 보고 행정력과 시민단체 이렇게 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포퓰리즘 체제에서 볼 때, 포퓰리즘 이론으로 볼 때 똑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그 차베스의 포퓰리스트 체제와 박은순 포퓰리스트 체제는 굉장히 유사하다. 굉장히 유사하고 그 직접적인 포퓰리스트 지도자의 주민자치의 그를 통해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지지 동원화라는 형식이 주민자치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뭐 거의 똑같이 지원관 제도도 이름만 틀리지 이직시켰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특별한 질문은 아니셨는데 언급할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예. 굉장히 우리 대의민주주의 입각에서 비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이게 이제 우리 김영섭 이제 그 대표님께서는 박사님께서는 이게 이제 포퓰리즘이다. 이제 이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포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대의민주주의를 하지 못했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대의제 민주주의하고 주민자치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멘트를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 베네수엘라하고 서울시하고는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동단인데 이거 3만도 되고 그렇잖아요. 평균이. 근데 이제 여기는 몇천 단위니까 다 같지는 않은데 단위가 저는 그 김영섭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저는 대의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왔어요. 세계 어느 나라나. 그래서 정당 정치가 궁지에 몰린 경우도 많았고 이번에 우리나라도 검수완박을 통해서 국회 해산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거론될 정도로 정당 불신,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게 위기가 왔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가 차베스도 그 꿈이 있었고 정당 정치를 대체해보자는 꿈이 있었고 저는 가능하다면은 주민자치가 정당 정치를 풀뿌리 차원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체가. 저는 그래서 김영석 박사님하고 정반대 좀 다른 의견인데
이게 성공 사례가 스위스가 성공을 했고 의회 없이 주민자치가 주민총회가 의회 기능을 하면서 주민자치를 통해서 의회 없이 정치를 했고 미국의 타운 미팅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모델들이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타운 미팅하고 저 스위스의 그 개마인대 주민총회하고 개마인대 총회하고 뭐가 달라서 여기는 찹에서는 실패했고 그러면은 스위스나 그 미국의 타운은 왜 성공했는지 제가 볼 때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정파적 시민단체가 없지 않았느냐 스위스나 미국의 타운은 또 운영에 있어서 국가 개입이랑 간이 개입이 없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추후에 한번 그걸 검증은 해보겠습니다. 차베스는 왜 실패했고 사실 똑같은 맥락인데 조금 전에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그게 체제가 포퓰리즘적으로 흐르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게 그게 포퓰리즘 체제로 작동이 되니까 주민자치가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오늘 조 박사님 그 밑으로부터 위로 바라보는 진정한 그 민주주의 그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최진원 경희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이 최 교수님은 그 정당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신 분입니다. 그것도 진보 성향으로. 그리고 현재는 사단법인 자치학회 상임 부회장으로 계시면서 이 주민자치에 대한 많은 생각을 또 연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토론문을 상당히 많이 준비하셨는데 지금 주어진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없으니까 5분 이내로 요약 정리를 질문 위주로. 네, 소개받은 경희대 최진원입니다. 박경환 교수님께 사회를 너무 잘 보셔서 이렇게 열띤 논쟁에 대해서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조성호 박사님은 논쟁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김영석 박사님과 논쟁을 잘 하시는데 이전에도 우리 유승상 박사님과의 논쟁을 또 해가지고 끝장 토론을 했던 경력이 많아서 상당히 저는 보기가 좋습니다. 논쟁을 통해서 우리 학문적 세계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을 맡았는데요. 어쨌든 저도 차베스와 박원순 주민자치 모델 비교에 관한 연구를 사실을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우리 조성호 박사님이 먼저 하는 바람에 제가 할 기회가 이뤄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오늘 토론으로밖에 하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 어쨌든 제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제 토론문은 80페이지에서부터 82페이지가 있는데요. 다 할 수가 없고 11번부터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논문 자체가 워낙 논쟁적이기 때문에 조금 독자들도 생각해야 되고 심사자들을 생각해 보면서 조금 방어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어에 필요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11번에 보시면 조 박사님의 문제의식 주장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특별한 이견이라든가 반론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을 높이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방어가 필요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비교라는 말도 썼고 실론적 연구라도 썼습니다. 본인이 이제 약간은 의식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저도 비교 정치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비교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비교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사례 연구를 주민자치 사례 연구로서 베네수엘라 사례와 박원순 서울시 사례를 그냥 사례로 열건 것인지 아니면 비교 연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엄밀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목이 비교기 때문에 정말 왜 비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당성, 적절성을 조금 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 박사님도 그거 의식해서 그런지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밝히고 있냐면
그 12번째, 주민의 자기결정성과 책임성이 중요한 대표적인 주민자치 제도 중에서 유사한 사례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형 주민자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유사하다라는 거,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자세하고 엄밀하게 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르면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사회 분위기와 베네수엘라의 사회 분위기 다르거든요. 다른데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연구를 한다,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물론 연구가 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데 비슷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연구해야 된다고 접근을 하시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왜 다른데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그 원인 혹은 배경,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데 왜 같았냐. 그래서 그 유사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 혹은 배경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결론에서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 더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번에서 그런 유사적인 결론이, 그 베네수엘라의 결론과 박원순 시장 모델의 결론이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게 우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또 필연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어떤 정치 지도자의 특성, 지지층 결집과 권력 장악으로 해서 모든 일반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박원순과 차베스의 경우만 그런 것인지, 특히 박원순 시장이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서 차베스한테 배운 거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의혹만 제기할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배운 건지 안 배운 건지 그걸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출처에 대해서도 적시를 해야 이게 어떤 연구로서 엄밀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의혹만 제기해서는 이거는 물론 뭐 재미는 있는데 학술적 기여성을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를 조금 명확하게 이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그 권력 장악으로 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지지층 결집으로 동원하고 있는 그 재정 지원 방안이라든가 시민단체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아까 얘기는 했는데 이걸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까지 좀 평가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 교수님은 다른 의견을, 결과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이것이 오늘 일회용의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술 연구 차원에서 논문까지 게재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보완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봅니다. 사실 뭐 차베스는 대통령이고, 우리 박원순 시장은 시장이고, 저 규모에 또 차이가 있고, 다 차이가, 정치적 목적에 또 시민단체가 또 틀리고 해서 사실은 비교는 동일한 등가에 비교하는 것인데, 이제 그러한 내용적 차이가 있는데 이게 비교가 되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뭐 결론까지 다 내달라고 그러면 다시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 도전적이시니까 조 선생님 자존심이 상했다면 공격 한번 하십시오. 네, 그 최재현 교수님의 그 학구적인 모습에 굉장히 존경합니다. 어쨌든 날카로운
촌철 살인의 그 비판 때문에 이제 저도 굉장히 곤욕스러운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교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유사법이 있고 차이법이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 이렇게 유사하더라 두 개 사례를 비교해 보니까 어떤 경우는 좀 차이가 있더라. 이제 그래서 두 개 다를 또 혼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유사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게 이제 이런 거더라.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걸 왜 비교했느냐? 저는 이제 어,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제 비교하게 된 거는 이러한 주민자치 제도가 어, 유사한 시기에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이렇게 유사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비교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대로 사회자님 말씀대로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네모하고 세모예요. 베네수엘라는 한 개 국가고 사회자님 말씀대로 서울시는 한 개 시정부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네모를 비교하는 건 아니고 네모하고 타원형 정도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이제 그게 있었고 당연히 이제 학술적으로 이거를 왜 비교하게 됐는지 아무래도 학술적인 이론을 이걸 포퓰리즘 측면에서 유사해서 한번 비교해 보자. 그런 이론적 토대를 위해서 해보자. 이론을 검토하고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포퓰리즘인데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시간 관계상 예. 제가 좀 7, 8분 오버를 했습니다. 그런데 휴식 시간을 20분을 잡아놨기에 10분 정도를 더 써야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썼습니다. 오늘 발표한 이 내용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민자치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아마 큰 시사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섹션에 열띤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전산 회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2 섹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